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심사 뒤에 박 전 대통령의 대기 장소도 고민이었는데 중앙지검 청사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회의를 통해 출석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검찰 출석에 이어 9일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대통령이 심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와 다시 포토라인에서는 부담감을 고려할 때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하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기 장소를 지정합니다. 현재 유력한 대기 장소는 경호상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출석을 결정함에 따라 법원과 대통령 경호실은 이동 경로와 경호 인력 배치 등 구체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법원은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의 협조를 통해 청사경비 강화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유력한 복수의 정황이 풍계리와 영변에서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대한 대가가 뒤따를 거라고 북한에 경고하면서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현화숙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촬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25일자 위성사진입니다. 북쪽경도 입구에서 서너 대의 장비 운송용 차량이 발견됐고 지면 분석 결과 통신 케이블이 깔린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38노스는 이 장비들이 핵폭발 실험 때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는 관측 장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펌프로 북쪽 갱도의 물을 뽑아 올려 동쪽과 서쪽 갱도로 흘려보내고 있는데 이는 데이터 분석 장비 운용을 위한 작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평안북도 영변 핵과학단지에서도 방사성 폐기물 운송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열차가 발견되는 등 여러 가지 핵실험 관련 활동이 관찰됐습니다. 38노스는 이런 정황들이 핵실험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유력하게 암시한다면서도 이미지 분석만으로는 핵폭탄 존재 여부나 핵실험 시기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 중대한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가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과 조력자들에게 경고하기 바란다고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자, 김진태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1대1 맞짱 토론입니다. 네. 지금 마침 그 바다 이야기 사건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대검 강력과장으로 있었는데 한참 이 게임장만 없애고 이 상품권 비리를 우리가 좀 손을 대려고 했더니 대검 그때 중수부장 자기들이 다 가져가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내놓으라 그랬어요, 사건을. 그때 중수부장이 박영수. 지금 이번에 특검한 사람? 네. 그 가져가더니만 그냥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그때 강력 검사들이 정말 붕괴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고. 그때 그 상품권이 한 46조 정도 됐죠. 네, 상품 발행. 하도 많아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래서 그거는 정말 우리 후보님도 제대로 이제라도 재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죠? 그렇습니다. 당연하시죠? 네. 그래서 정말 그때 그런 몸통은 손을 못 대고 이 전국에 퍼진 게임장만 그때 한 10,000개였어요, 10,000개. 저는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그 게임장을 다 단속하는 거 그것만 하고도 그때가 노무현 정부여가지고 좋은 소리도 별로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그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홍 후보님은 그 대법원 재판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그때 왜 당시 그 당대표 나왔을 때 그 경선 기탁금 그거를 집에 계신 우리 사모님 비자금에서 좀 이렇게
그걸 썼다 그러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회 그 위원장, 운영위원장 그 판공비 중 뭐 일부를 집에 갖다 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목돈으로 썼다 그랬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밖에서 써야 될 돈을 그렇게 예. 집에 가져갈 답변 수도 드릴까요? 있는 겁니까? 조금만 간략하게 답변해 내 주시면 변호사 때 돈 모은 돈을 썼고 국회의 운영위원장하고 원내대표 할 때 판공비는 내 개인 돈으로 쓰던 돈을 갖다가 정치자금을 그 판공비로 다 정치자금으로 썼기 때문에 개인 돈이 남아 있습니다. 월급하고 전부 그걸 집에 갖다 줬다는 소리지 판공비를 갖다 줬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거는 지금 잘못 알려진 거고 자꾸 그거 가지고 자,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요. 예. 저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우리 후보님께서 직접 페이스북에 여기다가 쓰신 글인데요. 예. 그 국회 대책비로 월 4, 5천만 원 나옵니다. 예. 그걸 쓰고 그중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해서 직접 페이스북에다 그러니까 내 는데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김관영 후보. 예. 어느 분과 하시겠습니까? 김진태 네. 후보님. 네, 김관영 후보와 김진태 후보. 아니, 김진태 후보님이 아주 그 소신도 있고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젊은 지도자로서 제가 박수를 보내는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같이 함께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 혁명 그 연장선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도 전부 이렇게 중앙에서 지침만 내려가고 현장으로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복지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스템도. 예를 들자면은 21개 부처가 내려가는 복지 사업이 360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도 없고 아주 복잡하고 어떤 포퓰리즘까지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 또 시스템도 고장이 나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현장으로 내려서 적어도 광역 단위의 포괄 보조금 형태로 내려가면은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공단이 많은 지역 같으면 또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들어가 있고 노인이 많은 농촌 지역 같으면은 농촌에 대한 복지 혜택이 나고 이런 것들을 복지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 저 지사님 계신 경북도에 과가 몇 개 정도 있죠? 가 34개입니다. 예. 과요. 예. 34개 좀 더 될 것 같은데 그거밖에 안 됩니까? 34개. 예. 국만 해도 한 10개. 국이 9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경북은 뭐 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 웬만한 조그만한 인구 한 2만 명 되는 그 군청에 가도 뭐 과가 뭐 한 10대개씩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조직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중복되고 막 혼란스럽고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250개라 그래가지고요. 기업인한테 제가 물어봐도 다 몰라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조직이 운영돼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좀 슬림화, 정부 뭐 기구 이런 것은 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쪽으로 좀 통합해 가는 그런 방향이 날 것 같은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로 64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돈을 이제 문재인 후보가 몰랐다고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방어가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되시면 재수사할 것인지 여부가 첫째 하나고 예. 두 번째가 이제 바다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서민들의 돈을 수조를 끌고 간 그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의 실체를 밝혀지지 않고 묻혀버리는 바람에 그 돈, 서민들의 돈, 전국에 시골의 농부들 돈도 끌고 갔어요. 논두렁이까지. 예. 그리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세월호 주인인 유병헌 씨가 노무현 정권 때 이 공적 자금이 들어간 기업인데 1,150억 원을 탕감을 받았어요. 탕감을 받았는데 이때 이제 비서실장 할 때인가 그럴 겁니다. 민정수석인가.
그럼 이 탕감해 줬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월호 사건의 사실상 원인이 됐던 겁니다. 거기 또 문재인 후보가 유병헌 씨 회사에 파상관제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대통령이 되시면 어떻게 지금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그 완전히 원천적으로 다 밝혀야 됩니다. 예,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이후에 그 다 묻어버렸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 특히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왜 그 바다 이야기를 저도 이제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 그걸 내가 후보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본선에 나오면 다 나올 이야기니까. 친박 아니라고 그러셨죠. 친박 아니라고 했죠. 좀 애매한데요. 뭐 그거는 부인하는 건 친박이 없다고 했죠. 좋습니다. 밖에서 이야기가 김 의원님은 친박 팔아서 정치하고 태극기 팔아서 대선 후보 아이고. 나왔다. 결국 목표는 내년 강원도지사가 목표가 아닌가. 강원도지사 하려면 현재 재정 신청되어 있는 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한문에 나온 태극기 부대 100만은 우국천경으로 나온 것이지 그것이 김진태 후보 지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밖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선에 나가면 어차피 이런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싫은 소리도.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 보시죠. 예정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뭐 지금 네 가지를 물으셨기 때문에 예. 짤막짤막하게 예. 답변하겠습니다. 친박을 팔았다. 친박에 아무런 덕본 것도 없고 이제 친박 자체가 우리 당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나와서까지 그 뭐 개파 따지고 뭐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태극기를 팔았다고요? 이거는 정말 좀 심각한 그런 건데요. 우리 후보님께서 태극기 집회 한 번이라도 나와보셨으면 아마 어디서 그런 말 들었더라도 이런 얘기는 아마 안 하셨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도록 온몸을 바쳐서 노력했고 그렇게 될 줄로 기대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생각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지사요? 그럼 제가 이 후보가 되면은 지금 대권을 향해서 가는데 웬 또 강원도지사입니까? 너무나 느닷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 되면. 안 되면 그런 안 되면. 것도 역시 생각해 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강원도지사. 네, 정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밖에서 그래. 오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 후보님은 뭐 경남지사도 하시면서 이게 안 되면 이제 다시 돌아가실 아니, 안 되면 난 돌아가시죠. 때가 있지. 돌아가시고 되면 또 그 선거를 이제 못 하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죠. 저는 뭐 강원도지사에 지금 뭐 그런 관심조차 전혀 없다는 거고요. 재정신청 마지막 네 번째 많습니다. 재정신청 얘기하셨는데 정말 힘드시죠? 우리 다른 후보님들도 고소고발 많이들 당하셨죠. 정치생활하면서. 아마 최근에 저만큼 또 그런 거 많이 당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무수한 뭐 윤리위 제소, 뭐 고소고발 많이 당했고 이번에 선거법도요. 어떤 시민단체에서 저를 따라다니면서 뭐가 잘못됐다 했는데 다 해명이 되고 이거 하나 지금도 그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뭐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거는 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무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9년도에 DJ 저격수 하다가 재정 신청을 한번 당해봤어요. 근데 그 재정 신청을 당해보니까 3년 동안 재판했는데 DJ 정권 때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당으로 넘어가면 힘들 것이니까 준비 잘 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찬스 하나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찬스 쓰시겠어요? 예. 그러시죠.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뭐 재판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그 말씀 드리다가 다 못했는데 그게 그냥 그런 겁니다. 지금 재판 받고 계시는 것과 관련해서 그럼 1억 2천이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께서 뭐 집에 있는 비자금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비자금은 당시 운영위원장 할 때 쓴 판공비 중에서 집에다 좀 갖다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판공비를 집에다 갖다 줄 수가 있냐. 그거는 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네, 이래서 이제 말씀을 내가 드린 찬스. 거죠. 자, 그러면 저렇게 찬스 쓰셨거든요. 안 그래도 저 이인재 후보께서 홍준표 후보 찬스 안 쓰셨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네, 찬스고, 이렇게 배려를 고맙습니다. 하시네요. 예, 자, 쓰시죠. 제가 변호사 10년 했습니다. 변호사 10년 하면서 먹고 살 거 다 준비를 했습니다. 먹고 살 거 다 준비하고 나는 그때 벌은 돈, 단돈 1원도 갖고 나오지 않습니다. 집사람한테 다 줬습니다. 그 돈으로 집사람이 대출금 받고 지금 현재 집 사고 다 한 겁니다. 판공비를 썼다고 하니까. 판공비 썼다는 것은 정치 자금을 내가 개인적으로 쓸 필요 없으니까 그 돈을 갖다 줬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기로 하죠. 예, 충분히 다 파악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김진태 후보 마지막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네. 자, 남아있는 분이 김관용. 예, 김관용 후보죠. 꼭 시간 다 안 써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예. 예, 우리 김 후보님, 그동안 또 이 긴 경선 레이스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몇 년 전에 단식을 하신 일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참, 이렇게 용기를 내셨구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또 쉽지 않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또 평가는 또 나뉘고 한 뭐 그런 거였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하게 되셨는지 소회 이런 거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로서 이 단식을 이렇게 막아야 될 사람이 단식을 했는데 이 부도덕인 것이 과학 벨트를 하는데 또 대구 경북에 그 포항공대도 있고 또 이 대학이 많은데 금호공대도 있고 있는데 그것이 과학 벨트에서 빠진 거예요. 또 울산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너무 우울해서 이 단식이 들어갔는데 결과는 어떠냐 하면은 우리 과학연구단을 편성하는데 10개를 대한민국에 만든 5개가 포항공대 교수였습니다. 그런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궁금한 건 그 사안보다도 네. 단식하니까 힘들지 않으셨는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후회는 안 되셨는지 아니, 그런 일주일 정도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이래 했는데 배가 고파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일주일이나 하셨어요? 집사람이 뭘 가져오는데 먹고 싶고 참는데 참으면 혼이 났습니다. 결국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이래 했는데 단식 그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건 몰라도 맞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야말로 좀 극단적인 방법이고 해서 좀 단식 할 일이 없었으면 그런 유혹을 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 나라 일이 말씀도 드립니다. 이제 중앙의 권력이 집중되니까 중앙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재단이 되니까 지방을 모르는 거예요. 앉아서 테이블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다시 한번 지금 행정의 달인으로서 지금 이제 이것도 대권에 도전하셔가지고 서울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참 치열하게 보내고 계신데 어떻게 적성에 맞는 것 같으십니까? 좀 이렇게 편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죠. 저는 이번에 후보 레이스에 들어오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김진태 후보님의 용기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 젊은 분이. 아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그 추위에서 강도 높게 주장하는 그 전부 가지 않는 곳에 참 미래의 훌륭한 그런 지도자를 보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제 부족한 부분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대선도 중요하지만 또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만 만약 불연이면은 끝까지 이 정치권에 남아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정말 과분한 또 칭찬을 해주셔서 제가 참 못 놀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꼭 뭐 그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후보님들한테 또 이제 많이 배우고 있고요. 우리 김관영 후보님은 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또 본인 스스로도 현장에도 나가시고 전국의 광역단체장 중에 누가 탄핵에 이거 부당하다고 얘기하면서 밖에 나온 분이 어디 계셨습니까? 이인재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에게도 좀 덕담 좀 그럴까? 하시죠. 네. 일단 거기 나오셨다 해서 그때 정말 가슴 찡하게 이렇게 느꼈던 거고요. 뭐 원조시죠, 이인재 후보님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홍 후보님은
남 비난해도 좋습니다. 나오시지는 않으셨지만 같이 응원은 해주셨죠? 예, 남 비난해도 좋습니다. 아닙니다. 응원은 같이 해주셨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분 모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그동안 몇 차례 토론하셨죠? 지금 이게 8번째. 여덟 번째. 여덟 번? 오늘이 마지막입니까? 제가 오늘 토론 진행하면서 네 분 모두 미운정, 고운정 다 쌓여서 아주 깊은 우정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좋고요. 자, 지금 마무리 이 발언을 하실 차례인데 당초 1분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30초로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뇌물 액수는 298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삼성이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에 대해선 검찰이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298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영장에 기재했습니다. 삼성 측이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77억 9천만 원과 영재센터 기부금 16억 원, 미르와 캐스프 재단에 건너간 204억 원을 뇌물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검찰의 영장 청구서에는 삼성이 재단에 낸 204억 원을 포함해 대기업들의 재단 출연금 774억 원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적시돼 있습니다. 삼성이 낸 204억 원을 뇌물로 볼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볼지 명확하게 결론을 내지 않은 겁니다. 뇌물로 보면 기업이 공범이 되고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보면 기업은 마지못해 돈을 낸 피해자가 됩니다. 검찰은 그러나 삼성 출연금 204억 원에 대해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팀이 적용한 뇌물죄가 무리한 법리 적용으로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 204억 원을 뇌물죄로 판단하면 다른 대기업 출연금도 모두 뇌물죄로 봐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들이 경선 마지막 TV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늘과 내일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모레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MBC 100분 토론에서 4명의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들의 토론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노무현 정부 비리 의혹을 거론하며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몰아붙였습니다. 부패는 우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좌파에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 640만 달러 바다 이야기, 유병헌과 문재인의 관계 드러나지가 않았던 것.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한 자위적 핵무장에는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핵에는 핵밖에 없다. 핵무장론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성급하고 위험한 주장이고 중도 우파 연대론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개헌 세력, 반패권 이런 분들이 뜻을 모아서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나온 우리 후보들은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은 밟고 갈 대상은 아니라고. 경선 결과의 절반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되는 가운데 주자들은 오늘 초청 세미나 참석과 당원 모임, 정책 현장 방문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